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여러분들이 티팩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T가 테크놀로지 지식이고, 그 다음에 P가 교수 지식이고, 그 다음에 C가 내용 지식인데, 결국은 이전에는 이것만 이야기됐죠. 교수 내용 지식만 이야기됐는데 이제 테크놀로지까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상호 지식 작용을 하는데 이걸 교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업 환경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통합해서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의 어떤 산출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개념을 좀 알고 티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최신 트렌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뜨거운 것이 인공지능 활용 수업인데 지금 이제 방향은 다 인공지능 활용 수업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중에서 이제 챗GPT로 표현되는 그런 대화형 생성형 AI 활용 수업이 또 그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되고 그 단점은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냐. 예를 들어 부정확한 정보 생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표절 및 과도한 의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데이터 편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개인정보 유출과 저작권 위반 같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제출하는 과제가 있는데 진정성 이것이 그냥 다 베껴 쓴 건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 AI 코스와의 수업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I 학습 기반 대시보드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예컨대 지금 각 교육청에서 다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이러닝,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디벗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시보드가 있어요. 그런 온라인 학습 교수학습 플랫폼을 보면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교수학습 부분 AI 활용 수업까지 해가지고 한번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자, 교육평가로 넘어갑니다. 교육평가로 넘어가면 교수학습 쪽도 매년 한 문제씩 정도 나오고 그다음 교육평가도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기본이에요. 앞에서 봤던 교육과정도 매년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니까 매년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교육평가, 교육과정에서 한 문제, 교수학습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교육평가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교육행정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출제 영역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육평가 다른 쪽에 비해서 분량은 많지 않지만 꼭 한 문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교육평가의 개념에서 측정 검사 평가에서 총평이 나왔습니다. 총평이 다양한 측정 결과를 통해서 한 개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평가하는 그런 전인적 평가 이렇게 이것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관별 검사관 해가지고 산발적 교육관, 발달적 교육관, 인본주의적 교육관에서 그 검사관과 그다음에 거기서 각 교육관의 그런 그 검사관에서 강조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육평가 모형이 있죠. 그럼 또 타일러는 등장합니다. 목표 중심 모형. 그래서 장점, 단점 정리하시고. 그 다음 판단 모형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스크린분의 탈목표 평가. 요것들이 2024년에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걸 정리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그 아이진의 예술적 비평 모형, 그래서 이렇게 그 질적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교육적 감시관 교육 비평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빌즘의 의사결정 모형이 나올 수 있죠. 기본이니까 평가란 건 뭐냐?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체제로 시스템으로 접근해가지고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결정 단계에서 상황평가를 하고 구조결정 단계에서 투입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과 평가가 있더라. CIPP. 뭐 그것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두 가지씩 써봐라. 장점을 써봐라. 단점을 써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최소 두 가지, 좀 더 많으면 세 가지씩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교육평가의 종류가 있는데, 자, 기능에 따른 평가, 혹은 시기에 따른 평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형성평가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3번 출제가 됐죠. 기능이 뭐냐, 효과적인 시행 전략이 뭐냐, 교사 측면의 활용 방안이 뭐냐, 형성평가를 통해서 동기유발을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진단평가와 총괄평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형성평가 다음에 나온다면 진단평가겠죠. 진단평가도 똑같이 형성평가에 물어봤던 것처럼 그런 기능이 어떤 것이냐. 기능은 당연히 학습자의 특성을 진단해가지고 하나는 학습 결손이 있으면 교정을 하고 또 최적의 수업 전략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 시행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검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교사가 제작한 것, 표준화 검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평가를 한다. 이것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형성평가에 집중 포괄을 했으니까 진단평가가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형성평가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형성평가와 이제 피드백이라고 해요. 효과적인 형성평가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 형성평가 피드백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 또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학습 개선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드백의 종류,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즉각적 피드백, 지연적 피드백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특히 이제 지연적 피드백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죠. 그다음에 주제에 따라서 이제 교사 주체, 학생 주체, 참조 틀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 자기 참조, 중거 참조, 기준 참조, 성취 기준 참조 있는데 자기 참조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 또 맞춤식 피드백을 능력에 따라서 할 때 능력이 높은 학생한테는 어떤 피드백을 써야 되고 낮은 학생한테는 어떻게 써야 되냐? 그다음에 효과적인 피드백의 특징을 한번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성평가하고 이제 피드백, 이것에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피드백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니까 가정중심 평가에서 피드백이 강조되고 형성평가와 피드백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이 피드백에 대해서도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잘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제 총괄평가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에 따른 평가 해가지고 판단 기준에 따른 평가는 이렇게 절대평가, 그다음에 상대평가, 그다음에 자기 참조평가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이 절대평가하고 자기 참조평가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여기도 더 많이 출제된 것은 자기 참조평가 이쪽 성장 참조평가, 능력 참조평가가 더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출제 빈도가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거 참조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및 장점이 뭐냐, 개인자 그 해석과 관련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중고 설정 방법 이런 것들을 또 물어봤습니다. 절대평가는 또 작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된 것은 또 이렇게 출제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평가가 있고, 3번째가 이제 자기 참조평가가 있는데 자기 참조평가 한번 봐보세요. 출제 빈도가 많아요. 능력 참조평가, 그다음에 성장 능력 참조평가, 그다음에 성장 참조평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출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초점을 둔 이제 대안적 평가다.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건데 성장 참조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한계와 장점이 어떤 것이냐 잘 정리해 놓으시고, 또 능력 참조 평가의 또 한계와 장점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그 개념하고 한계, 장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손구대에서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역시 이런 자기 참조 평가에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에 따른 평가에서 교사 주체 평가와 학생 주체 평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학생 주체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 주체 평가. 그럼 자기 평가하고 동료 평가 이렇게 2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동료 평가 같은 경우는 장점과 유의할 점, 앞서서 한번 우리가 나온 내용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상호 평가 같은 경우는 동료 평가에 가까운 거고, 자기 성찰이나 자기 보고 같은 경우는 자기 평가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동료 코멘트 피드백이고 또 동료 평가에 가까운 거죠. 크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 평가하고 동료 평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평가, 동료 평가의 그 장단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 수행평가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루브릭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교사나 학생하고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루브릭을 사용할 때 효과적인 어떤 실행 전략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루브릭을 실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것이 장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겠죠. 포트폴리오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구성지 평가 특징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가정 중심 평가의 핵심 특징으로 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돼요. 훑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관련해서 평가의 확장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습으로서의 평가,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세스먼트 오브 러닝, 학습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기존에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학습을 위한 평가라고 하는 것도 강조되고 있죠. 진단 평가와 형성 평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 그 평가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 평가나 그다음에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은 무엇을 학습하느냐? 메타인지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혹은 자기조절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내는 거예요.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평가에서 이런 것들은 그 평가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제는 학습의 평가에서 학습을 위한 평가로, 또 학습을 위한 평가에서 최근에는 무엇으로? 학습으로서의 평가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그것이 2022년 과정 중심 평가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듀테크 활용 평가.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도 마찬가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듯이, 여기도 이제 에듀테크 활용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 트렌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CAT가 출제가 됐어요. 특징이 뭐냐라고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은 출제가 됐으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은 교사 업무 부담을 감소한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 정보적인 칭찬 피드백을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도구 양호도, 좋은 시험을 위한 조건. 거기에 보면은 이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이제 실용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뭐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타당도하고 신뢰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도에서 보면은 특히 내용 타당도가 여기 보면은 계속 이제 출제가 됐죠. 내용 타당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번져 나간다고 하면 이 공인 타당도나 예언 타당도, 부인 타당도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내용 타당도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그것만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고 타당도나 또는 부인 타당도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개념은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뢰도 오늘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좀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당도보다는 이제 그 평가 도구 양호도에서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그렇죠. 신뢰도에서 이제 나올 만한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의 종류에 보면 이렇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다음에 동의원 검사 신뢰도, 반분 검사 신뢰도, 문학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학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그 출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왔는데 깊이 안 나왔어요. 깊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명칭만 쓰는 정도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문학 내적 일관성 신뢰도 다시 한번 좀 특징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 반분 검사 신뢰도, 동의원 검사 신뢰도, 재검사 신뢰도 이런 것들의 기본 특징도 알아놔야 된다. 자, 내적 일관성을 따지는 거. 즉, 한 번 시험을 봐서 그 시험 안에의 문항을 가지고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은 반분 검사도 하고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적 일관성 신뢰는 너는 검사를 한 번 하는 요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신뢰도의 단점이 있고, 이 단점을 극복한 것이 어떤 거냐? 이월 효과나 반응 민감성 효과나 측정 속성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극복한 것이 동형 검사 신뢰도다. 이월 효과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동형 검사 제작이 어렵다.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뢰도의 종류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